11월 22일 화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자, 오늘 아침 상클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깃들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오늘 상클 7회차거든요. 아하. 럭키 세븐 시청자 여러분께 제 행운까지 모두 다 선물해드릴게요. 잘 갖다 붙이네. 7회니까 럭키 세븐. 자, 근데 오늘 럭키 세븐뿐만 아니라 알찬 내용도 준비했습니다. 국내외 이슈를 유쾌하게 정리해드리는 도시락 이슈와 월드 클래스 준비돼 있고요. 네, 오늘 돈이 되는 정보 드리는 머니 클래스 홍춘욱 이코노미스트가 출연해서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아진 채권 투자 기초부터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정말 핫한 분입니다. 꽈추형 홍성우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잠시 후 상클 라이프에 나옵니다. 꽈추형 이름 탄생기부터 전립선 비대증까지 유쾌한 의학 상식 함께 착착 배워보시죠. 네, 이 방송 지금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날씨부터 알아볼까요? 김민지 기상캐스터. 네, 상클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의 비 소식으로 대체로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아침 기온 대부분 10도 안팎에서 출발하고요. 오늘 낮 기온은 12도에서 18도로 평년보다 5에서 10도가량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비구름대가 닿는 동해안부터 시작된 비는 오후부터 전국에 확산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내일까지 30에서 80mm,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쏟아지겠고 많은 곳에는 100mm 이상까지도 내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출근길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기온도 15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한번 살펴보시면요. 서울 7도, 청주 9도, 창원, 부산 13도 안팎을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15도, 광주, 전주 17도, 창원 16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지금 호남 지방 가뭄이 극심하다고 하는데 네. 충분한 양은 아니지만 좀 비 소식이 반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외출하실 때 비 소식 참고하시고요. 주요 도로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출근길은 고속도로와 서울 시내도로가 모두 붐비죠. 중앙에 보이는 가느다란 도로가 서울 시내 주요 도로인데요. 먼저 내부순환로는 성산 방향으로 홍은램프에서 연희램프까지 막히고 있고요. 동부간선로도 월계 1교부터 성수까지 통과하는 데 39분가량 소요됩니다. 서울 도심으로 출근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인천이나 또 화성 등 경기 외곽이 직장인 분도 계시죠. 서해안선 외곽 방향으로는 팔곡과 비봉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또 다른 경기 지역 김포 일대로는 오늘 아침 이렇게 안개가 심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이 판교에서 일산 방향으로 계양부터 안개 구간인 김포까지 막히고 있고요. 인천 지역의 고속도로 중에서는 제2경인선 남동 주변 양방향 정체입니다. 고속도로와 서울 시내도로가 만나는 지점은 어떨까요? 경부선 부산 방향으로 한남 나들목 주변 정체고요. 반대 서울 방향으로는 달래내고개 이후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안전띠 전좌석에서 착용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To hold the DPRK accountable for its dangerous rhetoric and its destabilizing actions. The United States will be proposing a presidential statement to this end.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다시 모였습니다. 머리를 맞댔지만 또다시 아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에 막혔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도발을 둘러싼 10번째 유엔 안보리 회의가 아무 소득 없이 끝나자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Two veto-wielding members of the Council are enabling and emboldening the DPRK. These two members' blatant obstructionism put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the entire world at risk. 한국도 이런 비판을 거들었습니다. Speaking for the DPRK is neither constructive nor responsible and only emboldens DPRK to further
choose the wrong path.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미국 탓으로 일관했습니다. 美国应采取主动，展现诚意，提出现实可行的方案，正面回应朝方合理关切。 러시아 역시 미국이 먼저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대북 제재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나온 미국과 한국, 일본 등 14개 나라 대사들은 장외에서 북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비핵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토머스 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대북 제재 결의안 대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안보리 의장 성명이라도 제안하겠다고 했습니다. To hold the DPRK accountable for its dangerous rhetoric and its destabilizing actions. The United States will be proposing a presidential statement to this end. 하지만 미중, 미러 관계조차 꽉 막힌 상황 속에서 과연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한 목소리의 성명이 나올 수 있을지조차도 미지수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월드 클래스 이용주 캐스터에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무엇이지? 월드보이 따끈따끈한 해외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대한민국. 오늘은 인도네시아 지진 소식입니다. 피해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에서 현지 시간 어제 오후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사망자가 최소 160명을 넘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상황이 어땠는지 피해자 인터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Lagi di dalam rumah, lagi main, anak-anak di bawah, saya di atas lagi ngambil jemuran. Busuk ke bawah saya, aduh. Langsung ini ketimpaan sama anak ini nih. Yang satu lagi belum ketemu anak saya, Bapak, ya Allah. Ayo. 예, 이번 지진은 70km 떨어진 수도 자카르타의 빌딩이 흔들렸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또 지진 발생 후 최소 25건의 여진도 이어졌다 하는데요. 현재 언론은 사망자가 160명이 넘게 늘었고 1만 3천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방과 후 수업을 하던 이슬람 학교가 무너져서 학생들이 좀 많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네, 아니 방금 영상을 보니까 건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무너져 있거든요. 아이들도 많이 희생됐다는데 혹시 우리 교민들은 괜찮은가요? 네, 현재 우리 교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은 지진이 난 치안주르에 교민 7명이 살고 있지만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근데 인도네시아 하면 지진이 났다는 뉴스가 꽤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 불의 골이라고 하는 이 환태평양 지진 때에 속한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해 2004년 규모 9.1의 강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대규모 쓰나미가 막 발생해서 당시에 22만 명이 숨지는 큰 사건도 있었죠. 올해 2월에도 수마트라 섬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해서 20명 넘게 목숨을 잃기도 했고요. 아무쪼록 더 큰 피해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난주 미국 LA의 대형마트에서 우리 국적의 항공사 승무원이 노숙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는 이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공개된 미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 알고 보니까 노숙자의 흉기 난동으로 중상을 입은 그 승무원이 당시 9살 아이를 보호하려다가 다쳤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건데요. 대단하네요. 사건 직후 긴급 수송을 도왔던 외상 전문 간호사를 미주 중앙일보가 인터뷰했습니다. 도망가는 피해 아동을 노숙자가 뒤쫓아오자 이 승무원이 아이를 감싸 안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요. 예, 그때요. 이후에 이 노숙자가 승무원의 오른쪽 등과 옆구리, 가슴 위쪽이 5군데 이상을 막 찔러서 폐에 손상이 가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이 승무원이 병원에 이송될 날씨에 나는 괜찮으니까 다친 사람들을 먼저 구하라라고 하는 이 가슴 절절한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피해 어린이의 가족도 이 아이 수술비를 모금하기 위해 웹사이트에 이런 사연을 좀 공개를 했는데요. 노숙자가 등 뒤에서 아이를 어깨를 2번 찔렀는데 가슴이 찔린 25세 여성이 개입해 생명을 구했다. 그녀에게 축복을 빈다는 내용입니다. 방금 본 그 사진이 이제 그 아이인 거죠? 예. 두 사람 혹시 상태는 다 괜찮나요? 예, 다행히도 승무원은 지금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고 아이도 다행히 무사하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예,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이런 의인들이 있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번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축구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진이 등장했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네, 어떤 겁니까? 예, 명품 가방 위에서 체스를 두고 있는 두 남성 누군지 딱 알아보시겠죠. 그 녀석 아닙니까? 그 녀석? 네, 메시. 그 녀석과 메시죠. 이 세계 라이벌로 불리는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함께 찍은 광고입니다. 두 선수가 동시에 출연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그게 매호 대전이라고 하잖아요. 메시냐 호날두냐 누가 최고냐 이런 논쟁거리인데 이 당사자들끼리 이렇게 만날 수도 있네요. 그렇죠. 굉장히 이목을 끌었는데 비록 모델로 변신해서 붙어있는 모습이지만 이것만으로도 이 설레는 축구 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더불어 이번 월드컵에서 각각 어떤 실력을 보여줄지 어쩌면 또 둘이 한 경기에서 만나서 진짜 붙을지 이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실 결승전이 아니면 만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팬들은 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대를 할 수밖에 없죠. 한편 괜히 또 모델로 변신했다가 이 비난을 얻은 축구 스타도 있는데요. 약간 반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누구죠? 예, 바로 데이비드 베컴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몰려나와서 카타르 월드컵 규탄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서 베컴이 부끄럽다는 성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니 잉글랜드 축구 코너킥 하면은 프리킥 하면 베컴인데 왜 그러는 거예요? 베컴은 우리 돈으로 2,400억 원을 받고 이 카타르 월드컵 홍보 모델로 나섰는데요. 이 성소수자를 옹호했던 베컴이 성소수자를 탄압하는 카타르의 월드컵을 내변하는 건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카타르가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하는 국가잖아요. 예, 급기야 이 영국의 한 코미디언이 1,6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파쇄. 지금 보이시죠? 돈을 갈고 있어요. 갈면서 베컴, 카타르와 관계 끊어 이렇게 호소하는 퍼포먼스까지 선보였습니다. 비판 목소리가 상당하네요. 예,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베컴은 이번 논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그의 브랜드 가치가 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엔 분위기 바꿔서 빰빰빰. 이 주라기공원 노래가 생각이 안 나요. 주라기공원 생각나시죠? 네. 이 보존 상태가 상당히 좋은 공룡 화석입니다. 엄청 큽니다. 이게 저희 딸내미가 좋아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공룡인가요? 예, 이 아시아 최초의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예, 흔히 티렉스라고 하죠. 이 백악기 공룡의 화석인데요. 추정가가 우리 돈으로 335억 원에 달한다고 해서 엄청 화제였던 그 공룡입니다. 와, 놀라운 가격인데 누구 살 사람이 만약 나타난다면 그 정도를 내야 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어디까지나 추정가니까 더 부를 수도 있죠. 네네. 그런데 정말 그 가격을 다 받을 수 있을지 열흘 후에 홍콩에서 경매에 붙여질 예정이었는데요. 갑자기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취소를 했어요? 왜요? 애초에 이 경매업체 측은 이게 박물관 전시 기준에 부합하는 세계적 수준의 견본이라고 홍보를 해왔는데요. 근데 전문가들로부터 이 복제뼈를 엄청 사용해서 전체 골격을 완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그럼 전체 공룡뼈가 아니라 일부는 좀 만들어낸 거다? 예. 기존 화석 구조에 다른 이 공룡을 참고를 해서 복제한 뼈를 추가를 했다는 건데요. 경매업체 측이 이 부분을 모호하게 설명해서 이 도마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진짜 이게 얼마나 섞인 건지는 정확히 밝혀졌나요? 예, 티렉스의 뼈는 보통 이 300개에서 380개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이 화석에서는 진짜 뼈가 79개. 79개밖에 없었어요. 300개가 넘는데 뭐예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적어요. 1도 안 돼. 그래서 대략 나머지를 복제뼈로 채웠구나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거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적어도 너무 적죠. 과자도 이렇게 만들면 안 돼. 모르고 사갔으면 문제가 되게 크게 될 수만한 사건인데 고생물학계는 이번 일을 두고 엉터리를 거액에 팔려다 발각된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될지. 공룡 향만 함유된 것처럼. 아이고. 예, 월드 클래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나라박 이슈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보이 이온주 캐스터, 도시락보이 우리의 댄서 이도성 기자였습니다. 또 만나요. 가슴 속 깊은 곳 자리한 그대의 따뜻한 마음이 남아있죠. 언제나 그대는 내겐 빛이라는 걸. 시간이 흘러도 I remember you.
네, 지금 시각 8시 27분입니다.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시간입니다. 재밌고 쉽게 즐길 수 있는 경제 코너를 늘 꿈꿉니다. 이 유튜브 다시 보기로도 복습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오늘도 키워드 먼저 보시죠. 주식보다 채권 담을 때 최근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채권 투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만 지난달까지 개인 투자자의 채권 순매수액은 17조 2,681억 원, 지난 한 해 전체인 4조 5,412억 원에 비해서 4배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채권 투자, 이제 더 이상 자산가들만의 전유물은 아닌가 봅니다. 오늘의 키워드, 주식보다 채권 담을 때, 이른바 개미들이 왜 채권 시장에 몰려들고 있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경제 분석의 신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주식도 솔직히 잘 모르는데 오늘 채권을 다루려다 보니까 걱정이 좀 큽니다. 근데 레고랜드 사태 보니까 채권 많이 나와서 조금 들었는데요. 이 채권의 개념부터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죠. 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낯설잖아요. 그런데 차용증이 거래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 빌린 증서. 예, 그렇죠.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돈을 빌려준다 그럴 때, 제가 언제까지 이자 얼마 내고 언제 며칠까지 갚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개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그게 잘 만기에 잘 안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친구 사이 의도 상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법적인 그런 서로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걱정이 없는 사람들 또는 이런 걱정이 덜한 사람들을 위한 차용증이 바로 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뭐 기업이라든가 또는 은행이라든가 정부라든가 공사 같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상당히 유명하고 알려져 있고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신용 평가가 좀 그래도 괜찮다 생각되는 그런 기관들, 그런 기업들이 발행하는 차용증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국채에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된 건 레고랜드 사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지방채에 속할 수도 있는 채권이 문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이 특수채는 한국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전을 비롯한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이 특수채. 그 다음은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우리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들, 돈 빌리는 차용증서가 바로 회사채. 그래서 발행 주체에 따라서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나라가 발행하면 국채, 그리고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발행을 하는 채권들이 최근에 이제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건 결국 금리가 많이 높아진 것도 있고 또 최근 들어서서 주식시장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나는 안정적인 수익이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럼 주식과 채권은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가요? 하나는 지분이고 하나는 차용입니다. 네네네. 간단하죠. 지분과 차용.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회사를 차렸는데 주주 100명한테 1%씩 주고 줬는데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회사가 성장하다 보니까 좀 팔고 싶어요. 또 뭐 이 회사 전망이 좀 좋다 나쁘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걸 거래하는 시장이 주식 시장이고 그리고 그 지분이 주식입니다. 근데 채권은 차용증이 거래되는 시장인 거죠. 그래서 차용증은 뭐냐면 빚만 거래되는 거죠. 지분이 아니에요. 그 회사 잘 된다고 해서 돈 더 주는 거 없어요. 간단하죠. 주식은 그 회사 잘 되면 가치가 오르잖아요. 근데 채권이라는 건 미래에 정해져 있는 수익이 확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받을 이자, 내후년에 받을 이자 또는 10년 뒤에 받을 이자가 다 확정돼 있으니까 계산이 쉽죠. 그래서 안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주식은 어때요? 내년에 이 회사 이익이 날지 내후년에 이익이 날지 기대는 있지만 되게 불확실하죠. 외국에서 또 요인도 있고 막. 예, 저기 그림에 잘 나오는 것처럼 주식은 변동이 굉장히 큰 거고요. 반대로 채권은 픽스드 인컴이라고 해가지고요. 미래의 수익이 고정돼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금리 때문에 채권이 요새 인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오르면 채권이 뭐 영향을 받는 건가요? 그렇죠. 이 채권 시장이라는 것도 또 경쟁하는 시장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예금금리 시장. 예금금리. 예, 그 은행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4% 예금을 특판 예금을 주기 시작하면 회사채를 발행하러 딱 나갔는데 아니 이게 지금 은행 예금에 가서 예금자 보호까지 받을 수 있는 은행 예금이 4%인데 채권 금리가 그밖에 안 준다고요? 나 안 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은행으로 몰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준금리는 은행 예금 금리를 결정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은행 예금 금리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왜 그런가는 다음에 또 하고요. 네. 아무튼 오늘은 암기 과목 하나. 정부가 금리를 올리면 예금 금리는 무조건 따라갑니다. 네네. 그러니 채권 시장에 있는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돈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주지 않고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오르면 채권금리도 오르는 경향이 있다. 아하. 100%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마음 편하게 그냥 채권금리 오르면 기준금리 오르면 채권금리 오른다라고 좀 러프하게 생각해도 예, 뭐 크게 틀리진 않는다. 알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보면 홍 박사님께서 지금이 바로 채권 투자 적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분들은 댓글로도 호응을 해주셨는데 그 채권에 투자하기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뭐 지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도 좋다. 예, 왜 지금이 좋으냐 하면 네. 이제 뭐 저는 채권 가격과 이자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보자면 네네. 예, 예를 들어서 이건 가정입니다, 여러분. 차용증이라 그랬잖아요. 정부가 국민들한테 돈을 빌리는 게 국채.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돈을 가져오는 대가로 이자를 주는 게 국채였잖아요. 네. 자, 근데 작년 이맘때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가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2%였어요. 2%? 믿어지지 않죠. 네. 지금은 얼마일까요? 4%입니다. 자, 작년에 발행된 채권하고 올해 발행된 채권의 주체는 똑같죠.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용도가 좋은 정부예요. 나라가. 네. 예, 그런데 금리가 작년 2%인데 올해 4%예요. 자, 작년 채권 누가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죠. 2%밖에 안 주는데 그걸 그렇죠. 왜 사요? 그럼 채권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폭락하겠죠. 수요가 없어지는 예, 거죠. 그 채권 아무도 안 사요. 가격이 충분히 빠져야만 사겠죠. 아하. 반대로 내년이 이건 가정입니다. 네.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년에 금리가 다시 2%가 됐어. 올해 지금 4%인데 2% 4% 보이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년 금리가 내려가죠. 그러면 올해 발행된 4% 채권의 인기는 어떨까요? 하늘을 찌르겠죠. 좋죠. 예, 내년엔 떨어진대. 예, 내년에 2% 채권이 발행되는데 올해 발행된 4% 인기는 하늘을 모르고 올라가겠죠. 지금 시소에서 늦기 전에 오늘 빨리 사자.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가 떨어진다 생각되면 지금 고금리 채권을 사야죠. 그게 지금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얼마 전이 더 좋았고 오늘 지금도 괜찮고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까지는 모르지만 네. 저는 내년 이맘때는 지금보다 이자가 내려가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실용적인 질문 드립니다. 어떤 채권을 구체적으로 사야 되는 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유리할까요? 채권을 살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것은 상장지수 펀드 ETF라는 걸로 채권을 사는 걸 추천합니다. ETF? 예, 여러 가지 채권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의 초보자들 입장에서 개별 종목 채권들을 사는 건 되게 무섭잖아요. 네.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대부분 저는 추천하는 게 뭐냐 하면 한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거나 또는 한국 정부가 지급 보증해주는 채권. 그게 이제 특수채라고 아까 공기업들은 다 정부가 사실상 지급 보증해주니까요. 그런 채권들을 사는 게 좋은데 이걸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옛날에는 펀드밖에 없었어요. 채권형 펀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거의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펀드였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개인들한테 이제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이거는 뭐 이제 개념을 잘 아실 텐데 네. 직접 투자는 내가 가서 직접 사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에 가서 장외 채권을 산다든가 네. 거래소에서 저 경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장외 채권을 사는 게 있는데 저 위에보다는 간접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알못한테는 밑에가 좀 낫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증권사 앱이나 뭐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하니까 굉장히 편한데 채권형 펀드에 비해서도 특히 ETF가 좋은 점은 저건 주식처럼 매일 거래가 가능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이 가정입니다. 작년에 2% 채권을 사놨는데 올해 금리가 오를 것 같았어요. 네. 그러면 미리 팔면 되잖아요. 그렇죠. 인기가 떨어지기 전에. 그런 매매가 예전에는 자유롭지 않았는데 ETF는 주식처럼 거래되는 채권이에요. 그 펀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굉장히 쉽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위에 있는 직접 채권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개별 종목 투자에서 성과 크게 내셨나요? 분석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특히 채권은 더 어렵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 채권들을 많이 매매를 직접 시장에서 매매를 하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안 산 물건들이 올 가능성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네. 시장에서 잘 소화가 안 돼서 개인 투자자들한테까지 왔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력이 좀 떨어지는 걸.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 내부까지는 모르죠. 네. 다만
저 같은 이렇게 오래 업계에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냥 채권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냥 한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해주는 즉 국채죠. 국채에 투자하는 ETF를 사거나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뭐 특수채나 회사채 같은 걸 사고 싶다면 채권형 펀드를 통해 사면 잘 분산돼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손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채권 어려운 이야기였는데 사실 알기 쉽게 저가 이해를 좀 제대로 했기 때문에 정말 이해하셨어요? 네, 또 유튜브를 한 번 정도 또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클라이프. 네, 매주 화요일 아침에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볼까요? 시시하다 큰 병으로 세상에 말 못하는 병은 없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바로 모시겠습니다. 이분 앞에서는 사실 그동안 민망했던 고민들도 꼬치꼬치 꽈추꽈추 질문하게 됩니다. 꽈추 전문가 일명 꽈추형 홍성우 비뇨의학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멘트가 되게 멋지네요, 이제. 꼬치꼬치. 꼬치꼬치 꽈추꽈추. 네, 방송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걱정이 되네요. 이 정도 수위까지 괜찮습니다. 네, 보장님 조심할게요. 네. 네, 모시기 정말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술 일정이 다 있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도 방송 끝나면 가서 빨리 바로. 수술을 해야 돼요. 진짜요? 네네. 근데 문제가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많죠. 일단 비뇨의학과 하면 우리 배뇨 쪽에 관련된 모든 질병을 보는 과인데요. 네. 그러니까 흐를 비, 소변요. 그러니까 흐르는 소변이 문제가 있으면 병을 찾아와야 되거든요. 네. 나이 든 분들은 발기부전도 있고요. 전립선 쪽으로도 문제가 있고 젊은 친구들은 성 쪽으로 이렇게 고민이 있는 분들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치료를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문턱이 낮아지다 보니까 또 좀 더 문의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저희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빨리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상콜 가족들의 벽도 이렇게 와르르 좀 무너지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병원 밖으로 나온 금지된 이름. 아니 사실 신체 명칭인데도 네. 괜히 좀 민망해가지고 입 밖으로 내뱉기 어려운 단어들이 몇 가지 있어요. 네. 사실 뭐 꽈추형의 꽈추는 그래도 좀 장난스러운 느낌 귀여워. 덕분에 네. 그렇게 막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진료를 하실 때도 이 꽈추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나요? 네. 근데 꽈추라고 하니까 뭔지 바로 따라 들으셨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저도 잘 모르셨어요. 알아듣지 네.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병원에서 그래도 약간 공식적인 언어 이렇게 약간 좀 더 정제된 언어를 쓰면 재미가 없어 하셔가지고 맞아요. 편하게 그냥 꽈추꽈추거리면 더 잘 알아들으시고 또 이렇게 대화가 더 잘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죠. 이 꽈추형이랑 별명은 혹시 본인이 스스로 지으신 건가요? 제가 이게 보통 이렇게 고추란 표현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네. 이전에 보면 고추를 제가 억양이 세다 보니까 꽈추 하게 됐는데 그게 재밌어가지고 댓글에 꽈추 너무 신기하다 달렸는데 또 제가 남자다 보니까 꽈추 뭐 아버지랄 수도 없고 꽈추 형이라고 된 거죠. 삼촌까지 나이가 좀 많이 들어 보이고. 좀 그렇고 예예. 꽈추 형이라고 제가 아니 자체. 제가 근데 계속 뵙는 죄송하지만 티셔츠가 네네네. 이게 이제 약간 두 가지의 모습을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홍 예, 원장님이고 하나는 다른 꽈추를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이렇게 제 모습을 그렸던 거죠. 약간 네. 두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예. 지금 최근에 나온 버전. 아. 약간 이게 조금 서양 캐릭터처럼 귀엽게 만든 게 예. 있고요. 제 또 안에 티셔츠가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 원조 버전입니다. 원조 버전. 이거 많이 봤어요. 얘가 네, 원조 이거 많이 버전이에요. 봤어요. 얘는 동양애고 얘는 서양애입니다. 아. 글로벌하게 가자 해서 두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네, 신장 차이가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좀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네. 괜히 그러지 않아서 더 문제가 커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아까도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에 대한 고민도 많이 상담을 한다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어떤 질문이 가장 많이 나와요?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질문 가장 크게 두 가지가 많이 오는데요. 네. 보면 이렇게 의학적인 거니까. 네. 의학적이니까 그 자유에 관한 질문이 가장 많고 네. 그다음에 여성분들은 임신 가능성 특히나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중고등학생인데 약간 이게 좀 부적절한 행동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런 쪽으로 걱정이 돼서 이렇게 메일을 보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식 없이 뭐 성적 접촉을 했는데 뭐 이런 거 괜찮나요라고 네, 직접 네,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걸로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그러니까 경우가 직접 많다는 병원 거죠. 가기는 좀 그러니까 저한테 먼저 한번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하죠. 보면.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좀? 근데 답변을 제가 할 수 없는 답변도 많고 보면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수준인 것은 답변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걱정이 되는 수준이면 빨리 그 병원을 가라. 그냥 일단은 그렇게 끙끙 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고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그렇구나. 지금 오늘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다음 키워드를 빨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볼까요? 남자는 비뇨기과, 여자는 산부인과?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뇨기과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비뇨기 의학과로 비뇨의학과. 네네. 바뀌었어요. 그거는 이미지를 좀 2017년도에 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무슨 생각 드세요? 이게 성기 자꾸 거기만 집중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름을 과감하게 바꿨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안 알려져서 이렇게 비뇨의학과로 바꿨습니다. 2017년도에. 기자가 빠지고 비뇨, 그다음에 의학과, 의학과. 비뇨의학과.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죠. 아, 비뇨기과로 많이 부르시고. 근데 확실히 비뇨의학과라고 들으니까 좀 더 편안하게 다가오긴 해요. 네네. 근데 사실 준비하면서 저는 신기했던 게 여성 전용 비뇨의학과도 좀 따로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네, 보통 여성분들은 배뇨 문제가 생기면 배뇨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저는 산부인과를 많이 간다고 알고 있는데 네. 비뇨기과를 가는 게 더 나을까요? 낫는 게 아니고 그 산부인과를 가시는 건 잘못된 거죠. 감기 걸렸는데 이제 앞으로 비뇨학과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뭐가 앞뒤가 안 맞죠? 안 맞죠. 네네네. 그 똑같은 거예요, 솔직히. 산부인과 선생님들 섭섭해 하시겠지만 이제 그 놓아주셔야 돼요, 이제. 그 배뇨 쪽은 산부인과랑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비뇨의학과를 가셔야 되는데 그 우리 앵커님 같은 경우도 제가 있으면 까추형한테 오기 좀 민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성 전용 또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보면. 그런 비뇨학과가 꽤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비뇨의학과는 남성 전유물이 아니다. 아니죠. 여성도 충분히 남자 여자 다 오셔야 되는 과인데 마치 여성분들은 산부인과에 가야 되지 않냐. 우리 모친도 얼마 전까지는 산부인과 가셨어요. 그러세요. 네. 마치 좀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에 왠지 산부인과를 가야 될 것 맞아요.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비뇨의학과에 대한 편견이 그만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해도 많은 게 만약에 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가고 싶어도 가자마자 다 옷 다 벗고 무조건 의사 선생님이 제 신체를 만지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꼭 다 그런 건가요? 아니죠. 제가 1년에 네.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냥 질병으로 오는 경우는 제가 이렇게 성기를 보는 경우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요? 얼마나 자신 있으면 바지를 막 내립니까? 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이렇게. 대부분 그 문진으로 끝나고 뭐 소변 검사나 피 검사 다른 검사로 끝나는데 대부분 잘못 알고 계신 게 그냥 비뇨학과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바지부터 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꺼려하는 것 같으세요. 근데 정말로 보는 경우는 뭐 상처가 있다든가 병변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볼 기회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오해들 때문인지 재밌는 일화들도 참 많더라고요. 뭐 황당했던 질문이나 경험 중에 비뇨기과에 방문을 하고 싶은데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근데 그 비뇨의학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약간 좀 이게 발기력, 남성의 활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런 분들이 괜히 비뇨의학과 가시면 자기가 괜히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약간 그 좀 이렇게 그 우리 뭐 시중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짝퉁이라 하죠. 이렇게 네. 그런 약들을 많이 구해서 유사 드셔가지고 의약품 같은 유사 거를. 제품 네. 그래서 몸을 또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빙빙 둘러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다 알아듣거든요. 이렇게 발기부전 오시면 발기부전을 말씀을 못 하세요 보면 괜히 날씨 이야기하시고 다른 얘기하신단 말. 그렇죠. 저는 딱 알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셔야 됩니다. 아니 사실 그러니까 감기 걸려서 제 목이 아프고요. 뭐 네. 이렇게 바로 말을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을 것 같아요. 똑같은데 병원에 의외로 갔을 잘 때. 말을 못 하세요. 이렇게.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게 의사로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또 병원에서 제가 만약에 환자로 갔을 때 질문을 해볼 만함직한 거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쉬쉬하다 커지면 위험한 전립선 비대증. 이게 중년 남성들에게 특히 흔한 질병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전립선이 커지는 질병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네, 거예요. 이게 증상이 일단 왜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전립선은 무조건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 한 전립선은 커져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0대에서부터 커지기 시작하면 50대에서 한 50%, 60대에서 60, 70% 이상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커지면 우리 그 요도를 압박하기 때문에 소변에 무조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은 소변이 불편한 증상이 생깁니다, 무조건. 그거 이외에는 또 다른 증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소변 불편한 게 얼마나 불편하실지 먹는 거, 나오는 배출하는 게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소변을 하루에 한 7, 8번 보시는데 볼 때마다 스트레스면 화장실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소변이 안 시원하게 나오거나. 보고 소변이 자주 나오고 이렇게 방송하는데도 화장실 막 가야 돼 막. 급하고
가기도 전에 막 지려버리고 소변 갔는데 한 1분이고 2분이고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자다가 계속 깬단 말이에요. 서너 번씩 깨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이렇게 삶의 질이 깨진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저도 약간 그런 증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이쪽으로 오세요, 빨리. 예. 아니, 전립선이 몸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전립선에 이상이 있는 거다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신호가 있나요? 어떻게 그러니까 스스로 일단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배뇨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아하. 그래서 보통 그 한 20, 30대에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네. 한 40대가 되면 가족력이 있으면 아버지, 할아버지가 전립선을 고생하셨다 그러면 병원 가셔가지고 기본 일단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고 네. 그때부터 좀 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나중에 소변이 잘 안 나와서 아차 하면 약간 늦는 거죠. 이렇게. 그래요. 20, 30대 거의 없으면 그냥 확률적으로는 아주 낮다고 보면 될까요? 20, 30대는 전립선 비대증보다는 전립선의 염증, 전립선염이 꽤 있거든요. 또 활발한 성생활을 하는 나이다 보니까 전립선염이 걱정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치료가 쉽지 않고 방치하다 보면 난치성 질환이 된단 말이에요. 네. 배뇨 쪽으로 문제가 있으면 빨리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몸속에 전립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림이 나가고 있거든요. 한번 네네.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도 네. 한번 본 적이 없어요. 네네. 그렇죠. 여성분들하고 다르게 그 남성분들은 방광이 있고요. 네. 방광에서 이렇게 요도에서 오줌길이 쭉 나와야 되는데 네네. 그 중간에 갑자기 쓸데없이 네. 전립선이 싸고 있단 말이에요. 전립선이라는 게 왜 있냐? 그럼 전립선은 남자의 그 정자를 보호하는 정액을 만드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커지면 바깥쪽으로도 커지지만 안쪽으로도 압박이 되기 때문에 소변이 안 나오는 길이 거죠. 좁아지는 거죠. 좁아지는 거죠. 이전에 한 4차선 되는데 우리 한 1차선만 줄여서 공사해도 난리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렇게 소변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림으로 잘 눈으로 잘 안 확인을 보입니다. 예.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럼 전립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야 되나요? 음식이 뭐 좋은 게 있나요?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은 특히나 우리가 이렇게 복부에서 이렇게 압력으로 밑으로 누르죠. 네. 그다음에 골반뼈가 이렇게 딱 앞뒤로 딱 막아가지고 전립선이 못 나가게 하죠. 네. 그리고 아래쪽에서도 누르면서 이랬으니까 전립선은 사방팔방에서 이렇게 딱 공격받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이 운전하시는 분들, 아니면 컴퓨터로 오래 작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자주 일어나셔가지고 좀 스트레칭 해주시고 운동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지만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안 돼요. 한 번씩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몸도 풀어주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좀 네. 저도 그냥 같이 일어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왜 일어나? 저는 없지만 따라서 일어났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네. 뭐 숨기고 싶거나 별일이 아니다라고 넘기는 분들 또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내 비뇨기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꼭 전립선이 아니더라도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 정도의 증상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비뇨라고 하면 소변이 흐를 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콩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요관을 타고 방광에서 요도를 타고 밖에 나오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배뇨 증상, 뭐 소변이 자주 마렵고 아프고 그리고 특히나 소변 색깔이 바뀐다. 평소에 약간 우리가 보던 색깔이 아니고 불그스름하게 색깔이 바뀐다든가 거품이 많이 섞인다. 그런 식으로 육안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화장실 나가면 물 내리기 전에 한 번씩 보잖아요. 보면. 네네. 그럴 때 보고 뭐 이렇게 평소랑 다른 색깔이고 냄새고 하면 빨리 병원 가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 변을 보는 습관이 되게 건강한 습관이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오늘 과추형 나온다고 하니까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딱 하나만 고르면 이제 아들이 있는 제 친구가 네. 질문을 이것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미성년자 아들인데 이 과추형도 아들 아빠라고 알고 그렇죠. 있다. 네네네. 근데 본인의 아들을 이제 건강하게 비뇨의학적으로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떤 뭐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그 어린 친구들, 중고등학생 이런 친구들이 비뇨학과에 와서 이렇게 검진을 받아라 하면 약간 좀 오바고요, 솔직하게. 제가 장사쿠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어릴 때 뭔 이게 크게 뭐 건강 관리를 하겠습니까? 근데 제발 살찌지 말고 비만. 비만 되면 나중에 이게 전립선 쪽도 그렇고 남성 외부 성기에도 성장에 지장을 받는단 말이에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체중 관리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토마토. 토마토가 정말 몸에 좋단 말이에요. 정말요? 남성에서. 그래서 우리 애기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토마토를 무조건 먹였단 말이에요. 거부감 없이.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인데도 지금 상당합니다, 지금. 상당한. 소변도 잘 누고 상당히 좋아요. 무슨 상상하셨어요? 상당한 건강을 자랑하고 있다는 상당한 말씀. 건강을 자랑하고 있죠. 이 세 번째 버전 티셔츠 나오면 여기 고추 옆에 토마토도 같이 좀 토마토도 들어있어요. 그렇죠. 토마토 해가지고 토마토 그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좋아하신다고. 지금. 그러네요. 네. 토마토 기억하고 체중 관리. 이 학부모님들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토마토 꼭 가지. 드세요. 토마토는 남녀노소
불문하 꼭 드시는 게 저는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해도 토마토, 뒤로 해도 토마토. 두 분 다 드세요 오늘 같이.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프로그램 보고 저도 해당이 되는데 스트레칭 자주 해줘야겠어요. 네. 이렇게 알게 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또 반응이 아주 좋고 이 티셔츠도 탐난다는 분들도 너무 많으신데 네.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네. 혹시 기회가 너무 바쁘시지만 다음에 혹시 나와주실 수 있다면 한번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나오죠. 약속하셨습니다. 생방송 중에 약속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꼭 필요한 하지만 우리가 쉬쉬했던 그런 이야기를 알기 쉽게 잘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까지 꽈추형 홍성우 비뇨의학과 전문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아침 한개에 비 소식까지 더해져 하늘 표정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아침 기온은 대부분 10도 안팎에서 출발해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오후부터 비구름대가 차차 들어오면서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내일까지 30에서 80mm,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전라권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지만 호남 지방의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간당 20mm 내외의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고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한번 살펴보시면 서울 8도, 대전, 청주 9도, 대구 10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15도, 전주, 광주 17도, 부산 1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울릉도와 독도에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동해상과 서해남부 먼바다에 소속 8에서 14m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물결도 최대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전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는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밤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목요일 낮부터 차차 맑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칭을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상암동 클래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절기상 소설입니다. 그런데 눈 대신 오늘 비 내리는 소설. 네. 이제 나뭇잎이 우수수수 다 질 때가 됐나 봐요. 네. 아니, 올해 가을이 유독 포근해서 오래 가나 싶었는데 계절이 끝나가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아쉬운 마음 올 겨울에도 앞으로도 쭉 저희 상클이 채워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매일 아침 8시 여기 이 자리에 있으니까요. 내일도 모레도 언제나 함께해 주세요. 네, 오늘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인사할까요? 오늘도 상클하세요.